이번에는 대망의 M&A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A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고 그냥 M&A 일반론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는 그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일반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을 설립한 거는 2017년이었고 준비는 2016년부터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각자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준비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를 했고 프로토타입이 나온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완성도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 창업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클로즈 베타 형식으로 몇몇 업체에서 테스트를 했고 2018년 12월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M&A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018년 서비스를 런칭하고 2019년 봄부터 업체들의 연락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뭐 M&A니 투자니 뭐 IPO니 이런 거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서비스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엑시 플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2019년 봄 그러니까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업체들의 연락을 받으면서 첫 번째 M&A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얼떨떨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고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M&A 제안들 중에 최대한 기억나는 거는 모두 다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거를 뭐 저희가 M&A 제안을 많이 받았다라고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런 제안들을 이제 또 실제로 받게 되면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제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제안은 국내에서 유니콘으로 알려진 이커머스 스타트업 업체였어요. 그게 서비스 런칭한 지 3개월 만에 받은 제안이었고 처음에는 저희한테 서비스를 소개해 달라고 미팅 제안이 와서 미팅을 했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새로운 출고 플로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팅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시간 정도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혹시 회사를 매각하거나 뭐 합병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서비스를 도입할 것처럼 해서 미팅을 한 거였는데 갑자기 M&A 제안을 하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뭐 밸류까지 물어보는데 아니 뭐 밸류 이런 거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때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냥 그러다가 대화를 마쳤어요. 그러면은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매각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냐. 그래서 저희는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알겠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다시 연락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걸 M&A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나?
우리 이 서비스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한번 떠본 건지 좀 살짝 기분도 나쁘고 그렇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군데서 자기네가 투자받은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 투자 회사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만나자는데 만남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만났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회사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자기네가 투자한 물류 회사에서 시스템적인 발전을 위해서 팀을 인수하거나 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 자기네가 투자한 물류 스타트업으로 합류할 생각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앞으로 하는 사업 방향이나 뭐 조건이 좋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연락을 기다렸어요. 역시 여기도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얘기를 항상 불투명하게 하는 건지 명확한 그런 대답을 했었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2019년 여름쯤에 제가 서비스 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가 뭐 이커머스 쪽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데인데 자기네랑 제휴도 하고 연동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미팅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 그 업체는 제가 처음부터 거기랑 제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연락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휴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미팅을 하는데 미팅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또 저희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얘기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떠봤죠. 혹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뭐 M&A를 하거나 그런 활동은 안 하냐. 자기네들도 뭐 그런 활동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려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제안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그쪽에서 테스트 계정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계정을 하나 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저희는 그 계정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로그를 볼 수가 있잖아요. 로그를 보니까 이제 계속 접속 기록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핵심 개발자들이 저희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고 전략기획팀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어쩌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얼마에 팔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쪽에서 자기네 뭔가 내부 사정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금 검토는 잠시 중단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회사가 뭔가 급변하고 있는 거는 저도 기사를 봐서 알았거든요.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해 겨울 정도에 그러니까 2019년 겨울 정도에 걔네 업체의 경쟁사인 전략기획팀까지 검토를 했다라는 그 회사의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에서 M&A 제안이 온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텀sheet을 들고 왔어요. 텀sheet이라는 거 저 잘 몰랐는데 그때 거의 처음 봤죠. 텀sheet이라는 거를 어떤 게 스케줄이 있고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가 너무나 생소해 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M&A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이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쓰는 용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아는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겨우 텀sheet 정도를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들을 봤는데 이제 2019년 겨울 일이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랬어요. 50%를
인수를 하고 나머지 50%는 3년인가 5년 후에 매출을 기반으로 밸류를 정해서 그 가격에 인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100% 인수긴 한데 그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50%를 인수를 하고 나머지 50%는 향후 3년 후에 매출에 연동해서 인수가를 정하겠다. 그래서 매출과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는 이미 공식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쪽이랑 M&A를 진행하게 되면은 일단 50%의 저희 주식을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한 2달 정도 고민을 하고 계속 그쪽하고 미팅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인수하는 50%의 금액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고 구주를 넘기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3년 후에 50%는 매출에 연동해서 밸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쫓길 것 같았어요. 만약에 초기에 50%를 인수하는 그 가격이 너무 작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규모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다음 3년 후에 받는 거는 뭐 지금하고 비슷하게 받아도 좋고, 아니면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 이상으로 받으면 더 좋고 라는 그게 될 텐데, 처음에 받는 게 너무 작은데 결국에는 3년이라는 어떤 시한부의 시간 안에서 저희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쫓길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나 가치를 유지하면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은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고,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고 조금 자금 사정도 여유가 생겼고 해서 일단은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하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뭐 M&A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저희도 손을 놨죠. 그런데 2020년 말 아니면 2021년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IT 쪽으로는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안이 왔어요. 처음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자라고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쪽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하실 생각은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제안을 받으면은 거의 저는 절반 이상은 그쪽의 제안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탑 클래스의 기업이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미 직장 생활을 10몇 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한 거였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들어갈 생각이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대한 조직의 그 시스템에 맞게 저를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이제 그런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그 문제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희 직원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제 이름이 박혀 있는 그 회사의 명함을 받게 된들 저한테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되게 싸가지 없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빈정대듯이 말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저는 거기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한들 거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사실 이제 그쪽이 인수를 하면은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5년 정도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은 다른 걸 하지 못하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로 저희 직원들은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차피 뭐 직원들이야 우리 회사의 직원이고 그 회사의 직원이고 직원인 건 똑같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름값 하는 회사의 명함이 더 낫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방금 얘기한 그 회사 있잖아요. 아, 이름을 얘기를 못하니까 되게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회사의 완전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또 인수 제안이 왔어요. 얘네는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인수 제안을 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관심 있다. 혹시 논의할 생각 있으면 미팅하자. 그래서 내가 논의할 생각 있다 그랬더니 그 비밀 유지 협약서를 써야 되니까 미팅하러 올 때 아예 법인 인감도장을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팅하러 가가지고 일단 뭐 비밀 유지 협약서에 법인인간 도장부터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무슨 비즈니스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위해서는 니네가 필요하다. 우리도 뭐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수했을 때 생각하는 밸류와 인수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미팅을 해서 이제 주말이었는데 급하게 창업자들끼리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급하게 결론을 내서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희망하는 금액은 얼마고 조건은 100% 인수다. 일부 인수하고 일부는 뭐 나중에 하고 이거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답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기네랑 조건이 안 맞으면 이거 저희가 생각하던 것과는 좀 조건이 달라서 뭐 이번 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말에까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몇 시간을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낸 그런 내용을 메일로 보냈는데 메일 보고서는 뭐 아니면은 뭐 논의 후에 연락 주겠다라든가 뭐 아무런 회신도 안 주고 이거 너무 비매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걔네 회사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수할 생각이 절실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닌대요. 다 그냥 얘기해보고 그냥 뭐 가격도 들어보고 뭐 이렇구나 이렇구나 뭐 그냥 그러고서는 인수 안 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저처럼 연락도 안 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걔네가 실제로 인수를 많이 하기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수합병 이런 거 진짜 잘 안 하는데 비교적 젊은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고객이었어요. 저희 고객인데 그 회사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일을 의뢰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을 했는데 자기네 서비스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 회사를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네 서비스 만드는 거를 더 집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제안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0년에 있었던 일들이고 2021년에도 재밌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사모펀드에서 제안이 왔어요. 사모펀드가 스타트업 또는 기업을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이제 막 어떤 성장기에 있거나 완전 초창기는 아니고 초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 기업이 잘 크면 자기네도 그거를 누군가에게 되팔아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해요.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모펀드한테는 투자를 안 받을 거야. 정통 VC들한테만 투자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뭐 사모펀드도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사모펀드는 한 번에 한 40에서 60% 정도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50%가 넘어가면 완전 경영권도 가져가는 건데 경영권을 기존 대표가 크게 문제만 없으면 사실 간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전 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자기네도 이제 성장을 시켜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되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50% 이상 가져가기도 해요. 만약에 20에서 40% 정도 들어오는 거라면은 이제 경영권은 아니고 순수하게 투자해서 걔네들의 어떤 성장을 잘할 거라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는 한 번에 들어올 때 좀 지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투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성장을 시켜서 이제 IPO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스타트업
업종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딱 기술 개발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처럼 신약 개발이 끝난다든가 그것만 딱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신규 투자는 필요 없고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오히려 사모펀드 자금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단계 받으면은 받고 나면 다음 단계 준비해야 되고 받고 나면 다음 단계 준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본업을 하기보다는 거의 그냥 돈 모으러 신주 발행해서 돈 모으러 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주식 영업 신주 발행해서 파는 게 투자 받는 거니까 뭐 5억 뭐 20억 100억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펀드에서 한 방에 뭐 2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아버리면 다음 스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IPO까지 간다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M&A로 엑시트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사모펀드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일정 단계가 되면은 M&A 준비를 하게 되고 때로는 이 회사에서 M&A를 잘 진행시키지 못하면은 사모펀드가 알아서 M&A를 물색해 와요. 자기네들이 영업망을 이용해 가지고 인수할 기업을 찾아오는 거죠. 초기에 뭉태기 돈을 투자를 해주고 나중에 인수할 기업까지 찾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버티컬 서비스인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사모펀드한테 받는 투자 금액과 뭔가 엑시트할 때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가이드가 맞는다라면은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던 사모펀드는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였어요.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가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지? 라고 좀 저도 의아해하면서 좀 무서워하면서 거의 조폭들이 하는 데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미팅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수도권 쪽 부동산에서 할 만한 데는 이미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투자하는 곳이 물류창고래요. 물류창고는 이제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대규모의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창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그 물류창고를 성장시켜서 그 물류창고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회수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최근에 물류센터 몇 개를 인수를 했는데 그 물류회사가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얘네는 그냥 물류창고만 인수하고 그 물류창고의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이제 펌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부동산 가치가 빨리 오를 수 있도록 그 물류센터의 어떤 질을 확 높여놓는 거예요. 그럼 물류센터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가치는 더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 인수하는 물류센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스템이 어떤 그 자기네들이 계속 물류창고를 앞으로도 더 많이 인수할 건데 그 인수하는 물류창고의 시스템적인 네트워크도 갖추고 물류창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인수 제안이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랑 미팅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설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그 조건 자체는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했던 그런 방식과 비슷해서 51%를 인수하고 나머지 49%는 몇 년 후에 마저 인수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 매각할 때 같이 엑시트하는 사모펀드와 우리가 같이 엑시트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 뭐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 제안을 받지는 않았죠. 아직 이제 회사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는 밸류는 좀 아쉬웠고 그 가격은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몇 년간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달려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저는 조금 싫었어요. 제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달려야 되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냥 투자를 받아서 달리면은 그게 나중에 더 크게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M&A 제안이 왔던 게 그쪽도 스타트업이었어요. 그 라스트 마일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라스트 마일 쪽뿐만 아니라 풀필먼트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 확장을 할 건데 아예 너네를 인수를 해서 아예 이제 한 배를 타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제안이었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100%가 아니라 51%였고 일단은 저는 51% 조건은 다 컷을 했거든요. 또 한 군데는 대기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대기업. 그쪽에 유통사업 쪽에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회사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줄 팀이 필요하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거절을 한 이유는 사실 우리는 우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건데 거기에 인수가 되면은 우리 서비스는 뒷전이고 새로운 구상에 따라서 걔네 회사에 뒤치다거리 하는 게 거의 업무의 대부분일 것 같았거든요. 사실 뭐 대기업의 전산팀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도 거절을 했고 몇 개가 더 있긴 했어요. 뭐 조그만 건 아니고 이제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업들보다는 좀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인수 제안이 왔었고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M&A를 한다면 저는 일단은 100%를 원했고 그냥 여기서 손 털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던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M&A로 엑시스를 안 하고 그냥 투자 받아서 계속 하면 되니까 똑같잖아요. 그럴 바에는 투자 받아서 그 리스크를 그냥 내가 좀 지더라도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M&A로 엑시스를 한다면은 정말 여기 이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M&A의 컨셉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M&A 제안을 받으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M&A를 하기 위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은 저희 거래처나 유관 업체에서 M&A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는 저희가 이제 물류 관리를 위한 B2B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물류 관리를 위한 B2B 시스템이 사실상 투자를 통해서 막 엄청 100배, 1000배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저희 회사를 사고 싶어 하는 회사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로 엄청 성장을 막 할 거라는 그런 기대치는 좀 낮을지라도 유관 업종의 회사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거를 상당히 탐내하는구나,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투자를 막 계속 유치해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M&A가 최선일 것 같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엑시트 방법은 M&A다. 이것까지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은 언제 M&A를 할 것이냐, 이게 그 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죠. 초기 영상에서도 이제 얼핏 얘기했었는데 제가 22년도 되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해야 되나? 좀 지친 그런 국면에 돌입을 했어요. 일도 막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갈 거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또 예전처럼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기 자체를 지내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지금 약간 해가 넘어가고 있어서 자리를 조금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뭐냐면은 저희 경쟁 업체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이커머스 특화 물류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커머스계가 쿠팡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 전략을 취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16년, 17년 막 이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켓컬리나 뭐 무신사나 기존과는 좀 차별화된 새로운 이커머스들이 막 나오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2020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이커머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예상하고 이커머스 특화 물류관리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고, 그런 이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커머스는 이제 계속 증가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는 계속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커머스 특화 물류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만든 건데, 쿠팡 무신사 뭐 이런 거와 같은 이커머스 유니콘들이 등장을 하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할 거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대기업들도 그쪽을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였고, 실제로 그랬고,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라는 그 이벤트가 또 있었던 거죠. 두 개의 이벤트가 겹쳐지면서 저희가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이커머스 특화 물류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좀 저희가 독보적이었어요.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WMS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있었던 건데, 이커머스 특화라는 거, 그리고 이커머스가 많은 부분 3자 물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한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선두였던 것만큼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시스템의 특성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벤트들과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등장했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와 유사한 시스템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미가 보일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WMS라는 걸 갖고 있던 회사들도 그거를 좀 더 이커머스에 맞게끔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상품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경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구나,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경쟁에서 이겼을 때 진정한 패자가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이라는 이벤트가 너무 강해서 이 이벤트로 인한 이커머스의 성장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증가했어야 하는 것이 팬데믹에 의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평균적인 발전 속도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성장 속도가 둔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도 기울기로 성장을 한다라면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갑자기 45도, 50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평균인 30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기울기가 15도, 20도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팬데믹 이벤트가 거의 끝나가는 2022년 정도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기반을 잘 다져 놓으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기에 M&A를 안 하면 몇 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저는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해서 다소 금액은 낮더라도 엑싯을 하고 새로운 걸 모색해보자, 그런 생각에 엑싯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좀 지치고 힘든 거,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시장 상황, 쿠팡의 등장이라는 이벤트, 팬데믹이라는 이벤트,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뜨거운 그런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벤트는 뭐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팬데믹을 축제라고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쿠팡의 등장이라는 사건,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사건, 그 두 개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과열되던 것이 잠시 식어가고 있고, 경쟁사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상황과 이성적인 상황이 M&A를 그 시점에 하는 쪽으로 결정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팔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회사를 사줄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상 기업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M&A를 제안했던 기업들에서 좀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일단 확실하게 51%만 인수할 것 같은 곳들은 제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심하게 훼손할 것 같은 기업들은 제끼고, 그래서 거의 처음에 전략기획팀에서 이렇게 검토도 했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 M&A 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니네 살 생각 있으면은 빨리 사라. 안 그러면 딴 애한테 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도, 굉장히 다행히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회신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줬어요. 근데 저희가 거의 M&A가 한번 깨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쪽하고 저희하고 좀 가격이 생각하는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좁히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한테 그런 가격에는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 다른 업체들도 알아봤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쪽 업체에서 우리가 제안한 가격에 좀 더 근접하게 다시 제안을 해왔고, 그래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서 8월에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협상하는 과정을 사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더 좋긴 한데, 별로 이렇게 본받을 만한 게 없어서 얘기를 해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생략을 할게요. 디테일한 과정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딜을 진행할 때 제가 다 협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투자자 쪽에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를 직접 하지 마라, 브로커를 끼고 해라, 브로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협상 대행사를 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다행히 협상 대행사 없이도, 브로커 없이도 잘 끝냈고, 잘 끝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표가 직접 협상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리저리 많이 휘둘리게 되고, 일단 멘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딜이 정말 이성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대상자를 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보통 뭐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브로커가 받는 수수료는 뭐 전체 인수 금액의 뭐 5% 정도 이런 식으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5%인지 뭐 10%인지 3%인지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성공 보수를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아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사실 잘 받아줘야 그것도 자기네들도 또 다음에 영업해야 되는데, 걔네가 잘한다, 협상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게 좋겠죠. 수수료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재밌는 거는 M&A의 셀 사이드가 아니라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측에서도 브로커를 써요. 그쪽 브로커의 역할은 어떻게 깎을까, 얼마나 잘 깎느냐에 따라서 걔네가 또 성공 보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어떤 치열한 눈치 게임이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수인 측이 브로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브로커를 쓰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매수인 쪽은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법무팀, 뭐 회계팀, 사업팀 이런 데서 이제 사업 검토도 하고 재무 검토도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이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서 간의 의견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각 부서별로 또 따로따로 만나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M&A 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제 다른 일은 거의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멘탈이 나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M&A에 대한 업무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세 개 부서를 다 상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A 업무에 대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만약에 M&A 딜이 깨졌을 때 그럼 다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백기가 생겨버리고 막 이런 거 때문에도 그 브로커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표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브로커는 이제 브로커가 알아서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그냥 그게
그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투트랙으로 가다가 브로커 쪽에서 딜이 깨졌다, 그러면 얘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되니까 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뭐 흔들림이 생길 위험이 낮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브로커를 쓴다고 하더라도 M&A를 진행하게 되면은 대표는 굉장히 흔들리고 싱숭생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A를 진행할 때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이제 브로커 얘기한다고 곁다리로 빠졌는데, 제가 했던 딜에서 중요했던 거는 M&A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를 주면 그쪽에서도 하나를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받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100% 인수였어요. 그냥 이 시점의 가치로 평가받고 싶고, 이 이후의 거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지금까지에 대해서만 평가해 달라,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시장에 대한 판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 30도로 성장해야 되는 성장 곡선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정체거나 더디게 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팬데믹으로 과성장한 그 포인트에서의 나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00%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묶여있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엑시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엑시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고 좀 그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남은 시간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라도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매여 있는 시간이 짧은 그런 조건을 원했고, 다행히도 그게 이제 서로 잘 맞아서 저는 바로 엑시트하는 쪽으로 매여 있는 기간 없이 바로 매각후 나오는 걸로 된 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잘 된 일인데, 대신에 저희 다른 창업자들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대신에 가격을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을 실제로 많이 디스카운트 했고, 가격을 양보 못한다라면은 대신 다른 뭐 서비스 타임이라든가 이런 다른 조건들을 더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서로 상충하는. 근데 이제 그쪽은 거의 무조건 싸게 사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을 내려주면서 다른 맞는 조건들을 제 나름대로 받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M&A가 마무리가 됐는데,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M&A를 너무 쉽고 빠르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들어오는 M&A 제안에 대해서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서비스 런칭한 지 뭐 3개월 만에 첫 제안을 받아가지고 매년 5-6번씩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니네도 제안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덤덤해지긴 했는데,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저도 막 두근두근 했거든요. 그런 제안에 두근두근 하다 보면은 나 혼자 막 저만큼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성사되는 건가? 성사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생각이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M&A 툭툭 던지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냥 제안이 들어올 때는 쟤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그게 일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번 던져보고 여기도 한번 던져보고, 던졌는데 쟤네가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랑 뭐 조건도 잘 맞을 것 같고 뭐 이러면 한번 그때부터 검토해볼까, 이런 거지. 저기를 꼭 인수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주위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M&A 제안 받았다고 막 엄청 또 들떠 있는 거예요. 걔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 제 주위에 있는 대표들한테 이제 팩폭을 날려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괜히 감정 소모를 할까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떠버리면은 다시 일하기
싫어지는 게 진짜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M&A를 고민을 하려면은 아예 그냥 나 진짜 대놓고 무조건 M&A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브로커를 섭외를 하세요. 브로커가 기업을 알선해서 갖고 오도록. 근데 브로커가 기업을 알선해서 갖고 와도 결국에는 IR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R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브리핑 해야 되는데, 그거는 브로커가 잘 모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브로커가 브리핑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가 가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브로커는 빨리 이거를 성사시켜서 자기네들은 성공 보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물어오는 거예요. 얘네가 니네 옛날에 이런 사업도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니? 얘기는 했었지. 이런 기업인데 너 한번 만나봐. 얘네 회사 판대. 그래? 한번 설명이나 들어볼까? 그럼 이제 물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우리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막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해보면은 이제 걔네가 듣고, 그래? 그럼 한번 지금부터 슬슬 검토해볼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브로커를 쓴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업무가 M&A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를 하게 되면은 저처럼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M&A를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브로커를 섭외하고 그다음부터는 M&A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졌다, 팔려고 1년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이 회사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중심 잡기가. 그래서 M&A를 해야겠다라고 진짜 결심을 했다라면은 브로커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이 나게끔, M&A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좀 더 좋은 방법은, 이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이 시장에서 내 회사를 파는 거잖아요.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를 인수할 만한 회사가 있느냐, 우리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시장에서 통할 것이냐, 우리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과 기술력이 매력적인 상품이냐, 이거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장조사를 안 했지만 저절로 시장조사가 됐죠. 왜냐하면은 저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M&A 제안을 받았으니까.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시큰둥했지만 기업들은 우리 서비스를 갖고 싶어 했던 거죠. 탐내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통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도 되고,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면은 그거를 이제 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브로커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볼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면 투자자들도 한번 만나서,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얘네들이 엑시트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좀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많죠. 우리가 M&A로 엑시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뭔가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 브로커를 영입해서 매수자를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가 매수자를 찾아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한테 얘기했던 기업들 중에서 저랑 조건이 맞는 곳들에게 제안을 해보고 걔네가 오케이를 했고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걔네가 오케이를 안 했다 그러면 저도 브로커를 섭외해서 찾아다니려고 했어요. 어쨌든 저희 시스템은 저희 고객들이 많이 탐을 냈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서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게도 한 번씩은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 좋게 매수자가 빨리 결정된 편이었는데, 그 매수자를 찾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를 두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브로커를 두고 M&A를 진행하면 무조건 M&A를 끝마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M&A를 해야겠다라는 확고한 결정이 섰을 때 그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소모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M&A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몇 천억, 몇 조 막 이런 것들만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A 하면 그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딜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작은 딜이었고 300억 이하 이때 딜들도 있고
100억 이하도 있고 심지어 10억 이하도 있어요. 그냥 5억, 7억, 8억 뭐 이런 딜도 있어요. 그걸 왜 인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밸류라는 거는 아직 서비스를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거나 상품이 뭐 완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제품이 나온 단계 정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수하는 기업들은 보통은 이제 기술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 주고 인수하면서 그 니네 팀원들이 우리한테 통째로 와서 5년 동안 일을 하는 거야. 5년 동안 일을 할 세팅된 팀원을 뭐 7, 8명을 한 번에 확보하는 거야. 뭐 적게는 서너 명을 한 번에 확보하는 거야. 이게 이제 10억 이하의 M&A 딜에 종종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러면 걔네는 요즘에는 채용만 해도 뭐 사이닝 보너스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는 어차피 이 큰 기업 입장에서 몇 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능한 IT 개발자 5명을 한꺼번에 팀으로 채용하는데 그냥 사이닝 보너스로 5억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목이 굉장히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아주 초창기에 30억, 50억 이 정도의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키워요. 3년, 5년 동안 키워가지고 매출을 확 올린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1,000억, 2,000억에 되파는 거죠. 그런 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의 진짜 전문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걸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특히 상품을 개발하는 기술이나 능력은 좀 부족한데 마케팅을 엄청 잘한다든가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회사들은 그런 거 하나 인수해가지고 매출 쭉 올려가지고 나중에 대파는 거 이런 게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면은 3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좀 있으면 몇 년 후에는 1,000억의 밸류를 가진 회사가 될 건데 그거를 왜 누가 미쳤다고 30억에 파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를 30억짜리 밸류를 1,000억짜리 밸류로 만드는 그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기술이 있다라면 뭐 당연히 안 팔아도 되지만 거기에 어떤 정말 프로페셔널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에 30억짜리 회사가 1,000억이 된 거지, 그냥 그 기술 자체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고 걔네가 그냥 그대로 5년이 지난다고 해도 고작 한 50억, 100억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저는 51%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51%가 좋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51%를 30억 밸류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뭐 대략 15억 정도 되겠죠. 나머지 15억 지분은 들고 있고 얘네랑 같이 하면서 얘네의 어떤 프로페셔널 마케팅과 홍보와 뭐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매출을 쫙 해서 시장 점유율을 쭉 늘리고 매출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래서 1,000억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가 그거를 다시 제3자에게 판다. 그때 이제 100%를 파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51%를 팔면은 얘는 15억에 산 거를 500억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이득인 거고,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15억 가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네들은 계속 개발만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500억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서는 절대 500억 가치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붙어줬기 때문에 500억 가치를 만드는 거지. 그런 어떤 51% 딜을 할 때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밸류가 얼마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건데 부족한 건 이거야. 근데 쟤네가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우리가 그거랑 붙었을 때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서면은 51% 인수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걔네한테 주고 51% 주고 곧 1,000억이 될 회사를 고작 15억을 받고 51%를 주는 게 굉장히 아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고작 15억인 거를 얘네가 그냥 500억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얘네가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30억짜리를 5년 지나면 원래 내가 계속 나 혼자서 꼼냥꼼냥 했으면 그게 100억 될 회사였는데 먼저 51%를 15억에 싸게 줌으로 인해서 나는 고작 49%인데도 이게 500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 딜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 100% 딜을 원했던 건 아니고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내 자유를 수십억을 주고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은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지분을 51%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100% 매각하는 거. 이런 이제 투자와 M&A에서 걸쳐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각각의 다 특성이 있는 거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매수자 쪽의 어떤 전망, 매수자 쪽에서 바라보는 전망,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금액,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고, 그거를 모든 게 이제 100% 만족시켜주는 딜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매겨서 어떤 거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M&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제가 이제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빠뜨린 얘기가 있을 것도 같고 부족한 얘기가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이제 얘기가 순서가 막 뒤죽박죽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요걸로 M&A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좀 더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거기에 맞게 또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면 제작을 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한 거는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M&A는 스타트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M&A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